맨날 다니던 단골 은행 지점이 없어진대요. 이제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통장을 깨야 되나 싶어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35년을 은행에서 일했던 노재 중입니다. 은행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우리 시니어들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대처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창구를 없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를 줄이려는 거죠.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니 대리점이니 하는 제도들로 더 편리해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에 완전히 적응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복잡한 스마트 뱅킹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정도,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자주 가입하는 상품 중 상당수는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금자 보호법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정말로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들으신 대로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무려 24년 만의 변화라고 하니 이는 분명한 진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이 보호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호 대상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같은 날부터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보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1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1천만 원이 있다면 초과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장되는 거죠. 그럼 여러 은행에 분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은행에 1억, 비은행에 1억, 시은행에 1억 이렇게 분산하면 총 3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금융지주 계열은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에 각각 1억씩 예치했다면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보호되지 않는 자산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펀드, 외화예금, 주식, 변액보험, 일부 연금 상품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는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9세 한동수 씨는 딸 결혼 자금으로 펀드에 8천만 원을 넣어두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랐다는 뉴스를 보시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정작 본인이 가입한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 펀드도 보호되죠? 딸 결혼 자금으로 넣었는데? 라고 물으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외화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예금해 두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환율 변동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도 조심해야 할 상품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만 실제로는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요. 대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긴 하지만 그 수준이 예금자 보호만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상품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금, 적금, CMA 같은 안전한 상품인지 아니면 펀드, 주식, 외화 예금 같은 위험 상품인지 분류해 보세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이라도 한 금융기관당 1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손실이 나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여유가 줄어들거든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되 그 안전성이 진짜 확실한 건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금융기관 직원의 말만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에요. 정부에서 보호해줘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실 텐데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자산이 정말로 보호받는 자산인지 지금 이 순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구가 사라지고 나면 은행은 대리점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은행 대리점은 창구의 대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점이면 직원이 있어서 창구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안내 도우미 한 명 있거나 아예 기계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죠. 어르신 입장에서 묻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곳을 방문해 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곳은 ATM 기계 몇 대와 안내 문구만 붙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곳은 파트타임 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복잡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가 명확히 나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현금 입출금, 계좌 조회, 간단한 자동이체 설정 정도입니다. 반면에 대출 상담, 상품 가입이나 변경, 유언장 연계나 신탁 관련 상담 등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입출금만 가능하고 상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노후 자산처럼 복잡한 경우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르신들은 단순히 돈을 넣고 빼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상품이 나한테 맞나? 만기가 언제지? 다른 좋은 상품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 대리점에서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에 있는 기계들도 문제입니다. 최신 기종들이라 화면이 복잡하고 터치 방식이라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워요.
예전 ATM기는 버튼이 있어서 눌러보면 되었는데 지금은 화면을 터치해야 하고 메뉴도 복잡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실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카드가 기계에 들어가 버리거나 비밀번호를 틀렸을 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대리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상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전화로 미리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원하는 업무가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하세요.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무인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가시면 당황할 수 있어요. 넷째, 중요한 상담은 반드시 본점으로 예약하세요. 대리점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조회나 이체 정도는 자녀나 손자녀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는 신중하게 공유해야 하지만 완전히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리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콜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통화 대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콜센터 이용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궁금한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창구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뱅킹을 익혀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기능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70대 어르신들 중엔 앱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생체인증, 패스앱, 공동인증서. 젊은 사람도 헷갈리는 걸 어르신들이 혼자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고객분은 은행 앱을 설치하려다가 3시간을 씨름하셨어요. 다운로드 누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인증번호가 왔는데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중간에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리면 계정이 잠기고 그러면 다시 은행에 가야 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보안 문제입니다. 문자만 눌렀다가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은행입니다 라는 문자 하나에 본인 인증 누르면 그게 피싱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무심코 누른 링크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1,500만 원을 잃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였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합니다. 기술적인 구분이 어렵고 은행에서 왔다고 하면 믿게 되거든요. 이런 위험 때문에 무작정 스마트 뱅킹을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걸 다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모르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오픈뱅킹 등록하기입니다. 도대체 오픈뱅킹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어도 하나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이체 내역 확인하기입니다. 어디서 뭐가 빠져나가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험료, 통신비, 각종 회비 등을 점검해 보세요. 셋째, 보안 앱 한 개만 설치하기입니다. 공인된 은행 앱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 설치하면 헷갈리니까 주거래 은행 앱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넷째, 가족 1인에게 공유하기입니다. 계좌나 비밀번호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거나 노트에 기록해 두세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잡한 일들을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분과 함께 준비하세요. 일시간만 투자하면 앞으로의 수년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익혀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배워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익혀가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앱 설치만, 둘째 주에는 로그인 연습만, 셋째 주에는 잔액 조회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헤맸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뱅킹을 시작하시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바로 답변하지 말고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특히 급하다고 하거나 위험하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내 예금, 내 계좌를 바로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점검해야 할 리스트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수를 파악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몇 개인지 정리하세요. 특히 오래된 계좌, 쓰지 않는 통장도 반드시 포함입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둔 계좌, 회사 급여 통장 등 잊고 있던 계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좌들도 관리 대상입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예금자 보호 계산에도 포함되거든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통장들을 모두 모아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은행별로 정리해보세요. 어은행 2개, 비은행 1개, 시은행 3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해시태그 두 번째로 보호 대상 예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외화예금, 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통장에 적혀 있는 상품명을 자세히 보세요. 정기예금, 보통예금이면 보호되지만 펀드, 신탁, 외화예금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헷갈리는 상품이 있으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간단히 묻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금액 분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억 원을 넘는 예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세요. 예금자 보호는 1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면 보호받는 범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네 번째, 오픈뱅킹 등록하기입니다.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꼭 해두세요. 쉽고 안전한 습관입니다. 오픈뱅킹이 있으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합니다.
해시태그 5번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 내 가족이 내 금융 상황을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공유가 어렵다면 적어도 정리된 문서라도 남겨두세요. 완전히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은행에 통장 2개 있다, B은행에 적금 하나 있다 정도는 가족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상시에도 복잡한 금융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점검을 마치셨으면 이제 정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계좌는 정리하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는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할 계좌가 적을수록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그에 맞춰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